챕터 3 기계에 금이 가다.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엿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리명이 나와라. 차가운 손이 양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쇠사슬이 달그락거렸고 축축한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고개를 들자 조대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만 한번 깊게 빨아들이고 연기를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회의실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부 한중자, 정치지도원, 조대위, 그리고 처음 보는 대좌 1명. 대좌가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습니다. 리명이 동무.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군인들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첫째, 대좌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다. 반역 행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시선이 칼처럼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둘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공로와 전투 실적을 고려했다. 당은 실수한 전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옆에서 한중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대위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셋째, 대좌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는 특수저격 임무에서 영구 배제된다. 최전방 복귀는 없다. 계급은 2단계 강등, 특별 재교육 6개월. 이후 후방부대 교관으로 전출한다. 잠시 침묵. 회의실 공기가 조금 옅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려준 걸 감사히 여겨라. 그제야 제가 총살이 아니라 살아남는 쪽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부 지시사항을 통보한다. 대좌는 종이를 들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사상 이완, 혁명적 경각심 상실, 향후 1년간 보위부 특별감시 대상, 재차 명령 불복종 발생 시 본인 및 가족까지 연좌 적용. 대좌의 시선이 제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끝이겠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좋다. 대좌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사상투쟁은 재교육소에서 계속하자. 재교육소는 감옥과 부대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벽마다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 집단보다 당, 당보다 수령, 새벽 기상, 집단 구호, 사상학습, 노동, 자아비판, 다시 사상학습. 하루는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은 꼭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왜 사격하지 않았나? 감정이 당의 명령보다 앞설 수 있어? 내 잘못이 뭔지 정확히 말해봐. 처음 며칠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번, 20번, 30번 같은 질문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실을 지키려고 버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재교육소의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입술을 깨문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보다 제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명령을 우선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한쪽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리 한쪽에서는 아주 차갑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나가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그 언젠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한 채로 재교육 6개월은 길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굶어 죽었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사상학습 시간에 강사가 말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로 우리 인민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 이럴 때 혁명적 경각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일부 비겁한 자들이 국경을 넘어 도망가고 있다. 그런 자들은 모두 쏴 죽여도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쏴 죽여도 좋다.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언덕, 새벽 안개, 아버지 목을 감싸 안고 있던 소녀. 아빠, 중국 가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강사의 목소리는 멀어지고 소녀의 어린 목소리만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아이까지 쌌다면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정답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겠지. 6개월이 지나고 저는 후방 사격 교관으로 배치됐습니다. 평안북도의 어느 군사학교. 간판에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건물은 낡은 벽돌과 바람 새는 창문투성이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흙을 쌓아 만든 사격장이 있었고 낡은 표적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리명이 동무. 신임 부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문 들었소? 최전방에서 49명이나 쏜 저격수라고. 그 말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꼬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50번째 표적에서 명령을 어긴 문제인물. 부대장 뒤쪽에서 정치지도원의 시선이 등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저격수를 가르칠 거요. 실전 경험 있는 교관이 필요했소. 알겠습니다. 훈련병들은 18, 19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눈 밑에 까만 그늘이 내려앉은 얼굴, 배고파서인지 늘 잠이 부족해 보이는 눈. 저는 그들에게 숨 고르는 법, 방아쇠 압력, 심장 박동 사이에 0.3초를 잡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표적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동그란 원이다. 숨을 고르고 멈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딱! 훈련병들의 총소리가 사격장을 가득 메우면 제 귀에는 다른 총성들이 함께 겹쳐 들렸습니다. 눈 속 강가 산등성이 49번의 방아쇠 소리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한 훈련병이 몰래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관 동지, 왜 실전에서 진짜 사람을 쏘면 어떤 기분입니까? 그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어린 빛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표적 맞추는 기분입니까? 아니면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표적 맞추는 기분이다. 훈련병이 숨을 죽였습니다. 2번째도, 3번째도, 4번째까지도, 10번째까지도 그럴 수 있다. 저는 먼 산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표적이 아니라 얼굴이 보인다. 얼굴이요? 웃는 얼굴, 우는 얼굴, 담배 피우는 얼굴, 밥 먹는 얼굴.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다. 늦다니 무엇이요? 저는 대답 대신 짧게만 말했습니다. 총알보다 먼저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훈련병은 끝내 더 묻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사격 교관의 삶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늘 그림자가 붙어 다녔습니다. 정치지도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물었습니다. 오늘 학생들 교육 잘했나? 당의 은덕을 잊지 말라는 말 꼭 했지? 혹시 수업 중에 개인주의적인 말한 건 없겠지? 그의 관심사는
제가 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사상일지를 써야 했습니다. 오늘 나는 당의 은혜를 다시금 느꼈다. 50번째 임무에서의 나약함을 잊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자신을 경계한다. 종이 위의 문장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쓰는 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 정도 거짓말쯤은 해야 한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 모릅니다. 제가 당의 기계에서 기계인 척 연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9년 겨울 국경지대에서 이상한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탈북자가 너무 많대. 어느 부대는 한 달 사이에 20명 넘는 가족을 놓쳤다더라. 곧 군사학교에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전방 경계부대를 지원할 인원을 뽑는다. 저격 경험 있는 자 우선.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왔습니다. 다시 전방에 가볼 생각 없나? 순간 정치지도원의 눈빛이 거칠게 번쩍였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요. 상부 지시 잊었소? 이 사람은 특수저격 임무연구 배제 대상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시 국경으로 가면 압록강, 두만강, 밤 안개와 얼음 위의 발자국들, 그 공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준경 뒤가 아니라 강가에 서 있을 수도 있겠지. 그 생각이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박혔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당 간부 훈련을 받으러 온 장교들이 밥을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국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브로커 말이야, 박철수. 127명 넘겼다는 그놈? 그래. 공화국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중국 공안이 보호해준대잖아. 결국 남조선으로 갔다더라. 손에 들고 있던 국자에서 국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딸도 같이 갔대. 몇 살이라더라? 8살인가? 지금쯤이면 고등학생쯤 됐겠네. 젠장, 그런 놈들은 남쪽 가서 잘만 먹고 산다니까. 대화는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저는 한동안 국솥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8살 딸, 박지연, 살아있구나. 정말로. 강 안개 속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웃던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답은 너무 뻔했습니다. 두려워서. 총알은 무서워하지 않던 저격수가 이번에는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자리에 붙들려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 초 평양과 지방의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군사학교에 들어오는 신병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교관 동지, 훈련 전에 밥 좀 더 줄 수 없습니까? 한 훈련병이 몰래 다가와 물었습니다. 곱게 뻗은 군복 아래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러다 총도 못 들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제 배급 중 일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치지도원이 찾아와 문을 꽝 닫았습니다. 자꾸 인민군 규율 흐리는 행동 하지 말라. 약한 소리하는 학생들 그렇게 봐주다 보면 다들 풀어진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훈련 중에 쓰러져 의무실로 실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영양실조 같네요. 군의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훈련 중에 쓰러지다니 역시 사상이 문제야. 정치지도원은 끝까지 사상을 탓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쪽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상, 충성, 명령. 그 말들 뒤에서 실제로 죽어가는 건 저 아이들인데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눈에 사람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어느 눈 오는 날이었습니다. 군사학교에 새 소문이 돌았습니다. 브로커 하나 잡혔다더라. 압록강 근처에서 탈북자들 안내하다가 이번에는 본보기로 절대 놓치지 않겠대. 저녁 총화 시간 정치지도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혁명적 교양을 위해 처형식을 참관한다. 운동장 한가운데 기둥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도열했습니다. 저는 교관석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장갑 속 손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죄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한 중년 남자.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입가에는 피인지 흙인지 검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역자, 탈북 안내 브로커 박모 씨는 검사가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자꾸만 잡아 끌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언젠가 조준경 너머로 봤던 남자의 눈, 곧 만나자 따라라고 중얼거리던 박철호의 눈, 강을 건너던 소녀의 아버지들이 한꺼번에 겹쳐졌습니다. 사형, 즉시 집행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뒤로 젖혔다가 눈 쌓인 땅 위로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운동장에는 잠깐 진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치지도원의 목소리가 그 정적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조국을 배신한 자들의 끝은 학생들 일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일부는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오래전 제 총성이 한꺼번에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었던 거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어느 새벽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던 순간 갑자기 내려졌습니다. 다음번엔 더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겠다. 그 결심은 50번째 사격을 거부하던 그 순간만큼이나 선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총구가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나도 강을 건너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압록강, 겨울 안개, 얼음 위의 발자국, 그리고 강 건너 보이지 않는 도시, 어쩌면 박지현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알고 지내던 군의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무 혹시 중국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 군의관이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나? 그냥 궁금해서. 그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에 부상병 하나가 그러더군. 국경 가까운 마을에 브로커를 연결해주는 조선족이 있다더라고. 그리고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런 말 2번 다시 꺼내지 말자. 나도 목숨이 아깝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경마을, 조선족, 브로커, 그 단어들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좌표처럼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49. 그리고 하나를 더 세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50번째 표적은 그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당의 기계로 살던 저격수의 삶은 그날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탈북자가 되기로, 그리고 언젠가 17년 전 안개 속에서 사라졌던 그 소녀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챕터 4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지키던 국경을 이번에는 맨몸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 땅,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선택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용기가 됩니다.